우리는 결혼한 지 딱 5년이 되었다.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라는 단어는 우리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넥타이를 매주며 내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고, 나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꽃을 사들고 들어가는 평범하고도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회사에서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나였지만 집에 들어와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아내는 직장에서도 유능하고 싹싹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런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다. 그런데 아주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였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옷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내의 쇼핑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어느 날은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서너 개씩 쌓여 있기도 했다. 평소 알뜰하고 검소하던 아내였기에 나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새 옷을 자주 사는 것 같네?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거?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 진짜 싸게 샀어. 예전부터 봐두던 건데 운 좋게 득템했지 뭐야. 아내의 밝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분명 아내의 말대로 세일 품목일 수도 있겠지만 옷의 브랜드나 소재를 보면 결코 저렴해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최근 들어 더 꾸미는데 공을 들였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짙은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괜히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내를 향한 신뢰를 지키려 애썼다. 우리는 여전히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젯밤 그 평화가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에 남아있던 서류를 정리하고 침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방 안에서 아내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평소의 다정한 말투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다.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내는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댄 듯이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야? 늦은 시간에. 나의 물음에 아내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어 보였다. 그냥 팀장님이야. 내일 회의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바로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아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 화면 귀퉁이에 떠있던 발신자 이름이 팀장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발소리에 서둘러 통화를 종료하던 그 다급한 손길이 내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이 평온한 일상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들기 시작했다. 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아주 견고하고도 평온한 궤도를 달리고 있었다.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그랬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소소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궤도에 아주 미세하면서도 서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평소라면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나누며 한 주를 마무리하던 아내가 갑자기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명목으로 금요일마다 야근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회사 일이란 게 원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한 주, 두 주 금요일 밤이 길어질수록 내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오늘도 늦어? 저녁은 먹었어? 내가 보낸 메시지에 아내는 늘 짧은 답장을 보내왔다. 팀원들이랑 급하게 회의할 게 생겨서 먼저 자요. 문자 너머의 아내 표정을 상상해보려 애썼지만 텍스트는 지나치게 건조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묘하게 상기된 듯한 눈빛을 볼 때면 나는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더욱 이상한 건 아내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이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아내의 몸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조차 아내는 휴대폰 화면을 항상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내가 곁에 다가가면 아내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가리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버렸다.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드네.
어느 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아내는 머리를 말리던 손길을 멈추고 거울 속의 나를 잠시 응시했다. 그 짧은 찰나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나는 보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평소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말했잖아, 곧 끝날 프로젝트라고. 우리 남편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으나 그 속에 담긴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차갑고 딱딱한 벽 하나가 우리 사이에 놓인 기분이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을 삼켜야 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만든 걸까?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아내의 몸에서 나는 낯선 향수의 잔향과 휴대폰을 대하는 그 극도의 경계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아내는 여느 때처럼 회식이라며 차를 두고 나갔다. 나는 아내를 보내고 난 뒤에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찼다. 문득 낮에 아내가 차 열쇠를 식탁 위에 두고 출근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평소라면 절대 두고 다니지 않았을 물건이었다. 나는 홀린 듯이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의 차로 다가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차 문을 열자 좁은 공간 속에 아내의 향수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쪽을 훑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뒤엉켰다. 시트 틈새를 더듬던 내 손끝에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가 걸렸다. 그것은 아주 작게 뭉쳐진 영수증 쪼가리 같았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펴보았다. 빽빽한 글씨들 사이로 선명하게 찍힌 장소와 주소. 그곳은 시내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이름이었고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 손에 쥔 종이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말한 야근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호텔 주소를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고 말았다. 금요일 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나는 현관문 도어락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또다시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명목하에 아내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희미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와 약간 흐트러진 옷매무새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옷을 갈아입고는 곧바로 욕실로 향했다. 그녀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내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아내의 옷차림이 바뀌고 밤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잦아지며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마저 차갑게 변해버린 것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쳤다. 오늘 퇴근길 나는 회사 근처의 한 호텔 라운지 앞에서 우연히 아내의 차를 보았다. 그저 착각일 거라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인근 쓰레기통 주변을 살피다가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지난 금요일 밤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된 내역. 그곳은 결코 회사 업무를 논의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도대체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걸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신뢰가 겨우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영수증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배신감으로 쿵쿵거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이렇게나 비참한 것인 줄은 몰랐다. 의심은 병처럼 번져나갔고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이 지독한 모순 속에서 나는 괴로워했다. 욕실 물소리가 잦아들고 잠시 후 아내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침실로 들어갔다. 피곤에 지친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거실 조명을 최소한으로 낮춘 채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틈 사이로 시선을 고정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침대 협탁 위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었다. 매번 화면을 뒤집어 놓던 그 고집스러운 습관조차 지금은 내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침실로 발을 옮겼다. 발소리를 죽이느라 숨소리조차 멈춘 채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내의 옆에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살짝 살폈다.
곤히 잠든 그녀의 평온한 표정을 보니 이 행동이 결국 우리 관계의 마지막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며칠 전 그녀가 거실에서 무심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던 모습을 기억해냈다. 손가락이 움직이던 그 동선, 기억 속에 각인된 그 숫자들.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터치하자 밝은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억해둔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기 직전 나는 잠시 멈췄다. 과연 문이 열리고 나면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의 신뢰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그대로 잠금 화면에 숫자를 입력했다. 금요일 저녁 거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아내는 평소처럼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그 문장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히는지 모르겠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내 심장은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요동쳤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현관을 응시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퇴근 전 급하게 먹고 나간 시리얼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했을 테지만 지금 내 손에는 며칠 전 추적 끝에 확보한 결정적인 단서가 들려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그녀가 야근을 한다고 했던 그 시간,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된 카드 명세서,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담은 흐릿한 사진들.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저게 정말 아내일까? 아니야, 저 가방, 저 코트, 그리고 그녀가 짓던 저 미소, 분명히 내 아내가 맞다. 나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던 그녀의 얼굴은 지난 5년 동안 내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낯선 이방인의 그것이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나로서는 절대 충족시켜줄 수 없는 화려한 분위기 속에 앉아 그녀는 마치 그 세계가 자신의 것인 양 행복해 보였다. 배신감은 차갑게 식은 심장을 짓눌렀다.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분노보다는 비참함이 내 목을 조여왔다. 성실하게 쌓아올렸던 우리의 일상이 그저 그녀에게는 탈출하고 싶은 지루한 감옥이었을까? 매주 금요일 밤마다 그녀가 향했던 그 호텔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곳에서 나누었을 속삭임, 은밀한 접촉, 그리고 나를 향해 짓던 가식적인 미소들이 필름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혼자 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기엔 너무나 두렵지만 이대로 바보처럼 속아 넘어가는 건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서재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정교한 기계였다. 지난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물건이다. 이 작은 기계가 우리의 끝을 결정할지 아니면 내가 틀렸다는 희망을 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부정적인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전원을 켜고 매일 아내의 소지품이 담겨 있는 그녀의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기기를 넣었다. 천조각 사이로 기계가 깊숙이 파묻히자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일 밤 그녀가 다시 그 호텔로 향할 때 이 녹음기는 과연 어떤 진실을 담아올까?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은 눈으로 현관문을 노려보며 다가올 내일의 밤을 기다렸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제발 나의 상상을 빗나가길 빌고 또 빌면서 말이다. 금요일 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내는 퇴근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는 식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둔 채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주머니 속에는 지난번 호텔 라운지에서 발견한 영수증과 그녀가 숨기려 했던 카드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웃으며 하루를 물었을 입술이 오늘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내가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식탁 위에 조용히 영수증들을 펼쳐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 종이 조각들에 꽂혔다. 아내의 얼굴에서 화색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금요일마다 야근이라고 했잖아.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 어쩔 수 없다며. 그런데 이 호텔들은 다 뭐야? 매주 금요일 밤마다 당신이 갔던 곳들 내가 확인했어. 왜 회사 동료들이랑 야근한다는 사람이 호텔 로비에 있었던 거지? 아내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태도는 당혹감에서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호텔? 당신 지금 미쳤어? 내가 야근할 때 연락 안 된 것 때문에 꼬투리 잡는 거야? 이거 클라이언트 접대였어. 팀장님이랑 같이 간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 요즘 일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나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는 거야 지금? 접대라면 왜 결제 내역에 개인 카드가 찍혀 있고 왜 당신만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지? 거짓말하지 마.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 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내 물음에 아내는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그래, 나 만났다. 당신 같은 찌질하고 의심 많은 남편이랑 사느라 숨 막혀서 잠깐 숨 좀 쉬려고 친구 만났다. 됐어? 이게 당신이 듣고 싶은 대답이야? 당신이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라고. 당신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그 좁은 의심 속에서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야. 그녀의 독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아내는 격앙된 몸짓으로 가방을 챙겨들었다. 눈가에는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이 닫혔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차 키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파트 주차장에 그녀의 차가 굉음을 내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가 앞유리를 가렸다. 그녀의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달렸다. 결국 도착한 곳은 지난주 내가 영수증을 확인했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호텔 로비 앞. 아내가 차에서 내려 빗속을 뛰어들어갔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꽉 쥐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저 안에서 그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차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내 발걸음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5층 502호.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아내의 거짓말, 낯선 호텔,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문고리를 꽉 쥐었다. 심호흡은 불가능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거칠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내 고함은 채 끝나기도 전에 멎어버렸다. 예상했던 남자의 실루엣, 엉망이 된 침대, 혹은 숨길 수 없는 배신의 흔적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고급 명품 편집숍의 창고를 방불케 했다. 거실 바닥에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과 박스가 수십 개씩 널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각종 한정판 가방과 옷가지들이 마치 보물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 아내가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채 그녀는 엑셀 리스트를 확인하며 바쁘게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내 친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의 가죽 상태를 꼼꼼히 닦고 있었다.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떨어뜨렸다. 동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명품 특유의 가죽 냄새가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아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외도? 이게 외도였어? 너희가 몰래 만나서 벌이는 짓이 고작 이거야? 나는 바닥에 놓인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다.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프리미엄 라인이었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뻗었다. 사실 그래, 이건 외도는 아니야. 하지만 남편한테 말할 수 없었어. 우리가 명품 대여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거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프리미엄 대여업이야. 오빠가 알면 분명 위험하다고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배송 준비를 했던 거야. 동생이 물류 관리랑 사진 촬영을 도와주고 있었고. 기가 찼다.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불면증과 의심,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고작 비밀 사업 때문이었다니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동생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명품 대여?
돈이 그렇게 급했어? 아니면 내 월급이 부족해서?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숨기면서까지 해야 했던 거야? 나를 믿지 못한 거야? 아니면 내가 그렇게 우스웠던 거야? 정정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다. 내가 다시 한번 무언가 따져 물으려던 찰나,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동생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힘없이 입을 열었다. 오빠, 언니가 다 말하진 않았잖아. 사실 우리 지금 대출금 갚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언니가 대학 시절 빌렸던 그 사채, 아직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았단 말이야. 오늘까지 정산 안 되면 우리 둘 다 여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끝장나. 아까 문자 왔어.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야. 우리 진짜 이제 완전히 망했어. 호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명품 가방과 옷들을 정리하며 바삐 움직이던 아내와 처제는 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수천만 원 상당의 물건들과 그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내의 얼굴. 나는 방금까지 내가 상상했던 외도라는 비극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여보,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건 그러니까 그냥 부업 같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속이고 거짓 야근으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이유가 고작 이런 대여 사업 때문이라니.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빚이 있었어. 사기를 당해서 떠안게 된 큰 빚이었는데 차마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 이혼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명품 대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빌린 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사이 옆에 서 있던 처제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언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형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 있어? 그저 꼬박꼬박 생활비 내놓으라고 압박이나 하고 의심만 했잖아. 언니가 형부한테 짐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형부는 정말 이기적이야.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녀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커녕 감시자 역할밖에 안 했잖아. 처제의 맹비난이 칼날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아내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걸까?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호텔방을 나서려는 찰나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나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는 서늘한 한기를 몰고 왔다. 김서방, 당신 와이프가 참 재주가 좋네. 우리 돈을 그렇게 몰래 굴리고 있었다니. 이제 슬슬 원금을 회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젠 당신이 직접 나서야겠어. 오늘 밤 12시까지 5천만 원 준비해.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딴짓하면 당신 아내가 예쁘게 입고 다니는 그 명품들처럼 당신 아내 몸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등 뒤에서 아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단순히 우리 부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내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짜 어둠이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내 신상을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들어와 버렸다. 차가운 거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아내와 처제, 그리고 나. 우리 셋 사이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다. 처제의 그 날카로운 비난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옹졸하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니 사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옹졸하다니. 지금 그 말이 나와?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낮게 읊조렸다. 내가 5년 동안 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었던 시간이 고작 옹졸한 의심으로 치부되는 거야?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 위험한 불법 대여 사업도 전부 다 나를 속이고 뒤에서 벌인 짓이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공범이 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건가?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처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마치 내가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것처럼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형부,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다 형부의 무능함 때문이에요.
가족이 힘들 때 안아주기는커녕 꼬투리 잡아서 사람 숨통 조이는 게 사랑인가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5년의 신뢰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관계는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지퍼를 열고 옷가지들을 무작정 쑤셔 넣기 시작했다. 툭, 툭 떨어지는 옷가지들 사이로 내 절망도 함께 쏟아지는 듯 했다. 어디 가려고? 오빠, 지금 여기서 나가면 우리 진짜 끝이야. 아내가 뒤늦게 방으로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나는 그 눈물마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미 끝났어. 우리가 함께한 5년은 내가 짠 연극 대본이었을 뿐이잖아. 난 그 무대에서 내려갈 거야. 가방을 거의 다 채우고 마지막으로 서랍장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던 중이었다. 서랍 구석,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던 깊숙한 곳에서 낯선 서류 뭉치가 손에 걸렸다. 의아한 마음에 서류를 꺼내 펼쳐보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명품 대여 사업 투자 및 운영 위탁 계약서였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서류였지만 하단 서명란을 확인한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계약서를 쓴 기억이 전혀 없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사업에 동의한 적도 없었다. 누군가 내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내어 사인을 위조한 것이 분명했다. 아내가 아니면 처제가 내 인감과 서명을 몰래 도용해 나를 이 불법 사업의 법적 책임자로 묶어놓은 것이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었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과 연대보증 항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단순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들의 빚을 내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치밀한 덫이었다. 이게 다 뭐야? 나는 계약서를 높이 들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문 앞에 서 있던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단순한 이혼을 넘어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전쟁터에 내던져졌음을 직감했다. 어느덧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아내는 거실 식탁에 앉아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 같았는지 그 잔해를 하나씩 헤아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빛 독촉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곁에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새로운 가계부와 엄격한 규칙들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저 다정하고 완벽했던 나의 아내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과 함께 씻어낼 수 없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 당신이 나 몰래 빌린 그 사채, 내가 내 연봉과 저축을 털어서 전부 정리하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내는 묵묵히 내 말을 경청했다. 앞으로 모든 금융자산은 투명하게 공동 관리할 거야. 당신의 개인 계좌,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그 찜찜했던 대여 사업의 정산까지 전부 내 눈앞에서 보고해. 조금이라도 숨기려는 기색이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알겠어. 당신의 신뢰를 잃은 대가가 이토록 아프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라고 답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대화는 예전의 달콤하고 소소한 일상이 아니었다. 대신 돈과 책임, 그리고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한 뒤에 남은 처절한 현실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예전처럼 웃으며 드라마를 보거나 주말에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던 평화는 사라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라기보다 같은 배를 타고 풍랑을 견뎌내야 하는 위태로운 동지 같았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우리는 함께 앉아 빚을 갚고 남은 생활비를 쪼갰다. 단돈 몇만 원의 지출을 놓고도 우리는 날카롭게 대립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나는 이 불편함이 솔직하다고 느꼈다. 적어도 더 이상 서로를 속이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기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구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내가 다시는 예전처럼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는 생각에 잠겼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이 관계가 온전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 빚은 언젠가 청산되겠지만 무너진 믿음의 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내는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숨소리조차 어딘지 모르게 위태롭게 들렸다. 우리는 매일같이 감정을 억누르고 계획된 경제 활동에 맞춰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나는 공포를 느낀다.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체념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겪었던 그 거짓의 시간들은 과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흉터 없이 아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위태로운 평화 자체가 결국 언젠가 터져버릴 또 다른 폭탄의 뇌관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 위에 세워진 이 기이한 결속력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벼랑 끝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 것일까?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다.